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어제 판문점에서 진행됐습니다. 관심이 모아지던 남북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내달 말에서 12월 초까지 진행하기로 일단 합의했고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남북 적십사회담도 내달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나 이제 합의 내용이 실질적 이행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공동보도문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은 어떤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소식 자체는 이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상당히 구체가 좀 됐어요. 그래서 착공 시기, 정례화 문제,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그 다음에 남북 군사 합의서 이행 방안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주요 합의 내용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 합의 내용은 보면 크게 한 6가지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과 그때 군사 분야 합의서를 좀 이행하기 위한 내용들이 잡혔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하기로 했고, 예. 그다음에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 남북 체육회담, 남북 적시기자회담,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합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경의선, 동해선 지역의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및 현지 조사 등에 대해서 10월 후반부터, 그러니까 10월 한 20일 이후부터 11월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역시 아무래도 이제 철도 문제, 이게 이제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공동조사가 이제 이달 하순, 그다음에 동해선 조사는 내달 초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이 네.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에 유엔사의 그랬죠. 승인을 못 받아서 이행되지 못했는데요. 예. 우리 철도 차량과 관계자들이 철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일단 경의선 쪽을 먼저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철도 차량이 다시 동해선 쪽으로 이동을 해서 직접 차량이 다니면서 철로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략 시기 정도를 추정해 보면 경의선 지역에는 한 10여일 정도, 그다음에 동해선 지역은 한 보름 정도를 좀 추정하고 있는데, 시기는 이 현지 상황에 따라서, 예. 예를 들면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잠깐 가변적이긴 합니다만, 대략 두 개를 다 합쳐도 한 달 이내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소식인데, 말씀처럼 이제 유엔사가 사실은 원래 애초 조사를 8월에 있었던, 예. 승인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무산됐던 이제 기억이 있고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열차 연료로 쓰기 위해서 경유를 싣고 방북하는 게 이제 제재 결의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서다인데, 이 문제는 이제 정리가 잘 된 건가요? 이번에 합의가 된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유엔사, 예. 사실상 미국 정부죠. 그렇죠. 아마 8월 달의 상황이라는 게 당시 예정돼 있던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되고,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 논의가 교착 국면에 빠졌을 때 어떤 그런 이 상황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왔었고, 그다음에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긍정적인 어떤 주변 환경이나 북미 관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측면에서 그런 문제들이 협의가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철도 차량 인용할 경우에는 경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국 측의 양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용도 자체는 이제 인정받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약간은 남아있는 문제 같아요. 약간 지뢰처럼. 그래서 어떤 물품들을 계속해서 반입하고 써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제재에 걸릴 위험성 같은 건 없을까요?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분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국제사회, 그러니까 유엔 결의에 의한 대북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는 미국 정부가 판단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 같은 경우는 유엔의 제재조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직접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재조사위원회나 미국 정부가 판단했을 때 이 용도가 최종적으로 군사용 또는
이 북한의 어떤 전략 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나 또는 장거리 로켓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다면은 그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품목이 어떤 그 거래 과정에서 또는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마 그 직접적으로는 그 용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적극적인 비핵화의 조치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에 관련된 제재 입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이른바 이제 지원해주는 국가라든가 단체에 대한 이제 보이콧, 이제 제재 문제를 지금 경고하는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이게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글쎄, 그거는 아마 그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미국 국내에 대한 그 신호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 북한에 대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 문제는 현재 그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가 미국 내에 있지 않습니까? 즉 그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양보하거나 또는 북한에게 또 결국은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여전히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아직 양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 국내에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에게도 만약에 그 이번에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갖고 있고 나오지 않거나 또는 또 중간에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지를 그다음에 그 신호를 북한에게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의미는 그런 이 향후의 비핵화의 추진에 따라서 달려 있지 지금 당장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우리 이제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자체를 뭐 타겟 삼아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제 국내 문제로 돌아오면 이게 사실 또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잖아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법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대북 사업 특히 이제 통일 과정에서 어떤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만큼 훨씬 더 큰 이득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그 도움이 되는 거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투자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요. 이미 뭐 지난 2014년 뭐 조선일보 보도도 그렇고 통일대박론 얘기 나왔을 때 많은 그 언론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통일대박론에 따른 그 이득을 이미 그 강조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비용 전체가 국가 재정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4 사업 같은 걸 제가 2007년도 14 합의 당시에 통일부에서 정책보좌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뭐 추계에 따르면 뭐 100조가 넘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실제로 그 10년간 100조가 넘는 비용인데 10년간 100조라 하더라도 정부가 그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는 비용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되게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그 일부 오해하는 것처럼 통일 비용이 전체가 국민적 부담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갈라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야당 쪽에서도 그 비용 축에만 정확히 잡히면 협조할 유사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국회 내에서 잘 논의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내용을 바꿔서 남북국회 회담에 관련된 것도 이제 막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그 열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연내 개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우리 문희상 의장님의 이제 친서를 갖고 갔었고요. 대표단에서. 그다음에 지난 14 행사 때 이해찬 그 당대표가 북측과 그 협의한 내용을 보면 연내 개최를 목표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북측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는 뭐 북측은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야당에서 약간 좀 유보적 그 자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개최가 서울에서 하면 몰라도 뭐 평양이나 북측 지역에서 하면 가지 않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뭐 문희상 의장께서 각 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들과 잘 협의해서 이거는 뭐 전체 그 어떤 국가의 미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 인사원장께서 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다면 좀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초월회 통해서 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남북 공동 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장성급 회담도 곧 갖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유엔사가 사실은 좀 변수잖아요. 이 유엔사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개입 의지도 밝히기도 했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측 지역의 관리는 유엔사가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와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측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모양새는 남북이 직접 협의를 하고 그 전에 어떤 그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북측 이 비무장지대에서 예를 들면 GP 경계초소나 저를 철거하는 문제, 지뢰를 제거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 현재 무장 수준을 실질적으로 비무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협의는 한국 군과 유엔사가 긴밀하게 논의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간 장성급 회담을 진행한다면은 저는 원망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분명한 것은 당분간 유엔사의 법적 지위라든지 어떤 한국 내에서의 위치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비핵화 협상 과정, 결국 이게 이제 결국 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최근까지는 어쨌든 추석 이후로 이제 잘 풀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간 선거 이전에 살짝 스톱된 상태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면서 약간의 신경종도 보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계속해서 좋은 발언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를 하셨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북미 간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당시에 상당히 깊은 논의가 있었고 그 방북 이전에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양측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핵시설 신고 문제와 관련된 논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북한의 폐기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당시 꽤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미국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다면은 매우 순조롭게 양국 관계는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양국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해서 비핵화 문제의 어떤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한미 간 또는 국제사회의 많은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연결해서 정치 현안도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대통령의 직접 비준을 이제 지금 촉구하고 나섰잖아요. 지난번에도 인터뷰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문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손학규 대표님이 당초에는 국회 비준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시다가 아마 당내 여러 가지 반대나 이견에 아마 부딪히면서 입장을 좀 바꾸신 것 같은데요. 이게 대통령이 비준하는 건 그냥 국무회의 의결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 방식은 저희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중대한 재정적 수반이 필요한 경우 또 국내 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가 몇 차례 이런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될 사안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였는데요. 남북이 그때 합의를 했어요. 국회 비준을 받기로 서로. 근데 북한은 우리 의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 의결을 했고 우리는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다수당의 대통령이었음을 불구하고 당시 민자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걸 못하고 민주평통의 건의에 따라서 그냥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간의 합의가 단순히 한 정권의 합의가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적 합의,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 합의라는 것을 보여주고
보여줄 때 저는 이 합의가 깨지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야당 측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갖는 역사적 의미, 그다음에 우리의 민족사의 어떤 생존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그 지원을 그다음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원래 마지막 질문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건호 씨 문제를 지명한 부분에 질문 드리려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 못 들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꼭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